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5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찬란한 미래를 위한 오늘이 아니다. 찬란한 오늘을 살아 그것을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오늘. 찬란한 오늘을 사는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은 불행하다. 지금 읽어드린 글은 우나은이 지은 나와 마음이 닮은 그대에게 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흐르 교수는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채식주의자의 맛없는 음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금 당장 맛은 없지만 훗날 몸에 좋기 때문에 꾹 참고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없이 오직 오늘의 쾌락을 위해 정크푸드를 마구 먹는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오늘을 죽이는 것은 반쪽의 행복입니다. 찬란한 미래를 위한 오늘이 아닌 찬란한 오늘을 살아 그것을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오늘. 어떤 이는 이를 까르페 디엠이라고도 하지요. 오늘의 중요성과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헌신.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꽃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영섭이 부릅니다. 까르페 디엠.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울었고 모두 웃었네.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는 웃고 모두 울기를 바래. 삶이 즐거웠다면 떠남도 즐거워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해야지.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아노라.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야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삶이 즐거웠다면 떠남도 즐거워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해야지.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아노라. 죽음을 기억해 그날을 기억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べて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 죽음을 기억해 그날을 기억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언젠가 지구별 소풍 끝나는 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노라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야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아야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네, 방영섭이 불렀습니다. 까르페 디엠. 예, 이제 신년인데요. 우리가 신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죠. 바로 철학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부족도 받아오기도 하시고 뭐 이러시죠. 그래서 오늘은 안산에서 철학관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명리학자이신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우리가 매년마다 보는 이 신년 운세, 특별히 명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얽힌 용어들을 정리 한번 해보고, 또 이왕이면 가서 신년 운세를 한번 우리가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직접 철학관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중앙역 신도시 방향에 동년빌딩 201호에서 호원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권동입니다. 네, 김권동 선생님, 호원철학관. 네. 이제 제가 방금 앞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주팔자를 보통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가 결국 크게 보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쪽에 좀 네. 연결이 되는데요. 네. 우선 명리학이 무엇인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리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명리학에는 뭐 자미두수나 뭐 하락이수나 김은둔갑이나 이 모든 것이 명리학의 장르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말씀해 주시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좀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명리학 하면은 이제 사주팔자를 네. 가지고 사람의 어떤 앞에 일어날 것들을 운세를 한번 점령해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주,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건 여러 가지 분야가 넓은데 우리가 흔히 하는 용어로 사주라고 했을 때 사주라고 하는 게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거를 12간지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사주라 하면 네. 네 개 기둥을 얘기해요. 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래서 8자가 이게 팔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주팔자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걸 기준으로 사람의 운세, 과거에 살아왔던 것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를 명리학적인 어떤 학문으로 풀어서 어떤 운세, 어떤 재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게 명리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인 학문이죠. 거고 예, 그렇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체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네, 이론적인 네. 바탕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범용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돼서 체계가 세워졌다는 것을 유명할 때 학문이라고 하지만 반면에 또 우리가 이렇게 사주팔자 보는 분들을 향해서 야 그게 미신이지 뭐 그런 거를 가서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양극
그 양극단이 좀 되게 크거든요. 네네. 한쪽은 미신이라고 그 허황된 얘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학에서도 명리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단 말이죠. 네네. 이 간극을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명리학이라는 어떤 부분은 광범위하지만 네. 제가 배운 그 학문은 명리학 속에 자평명리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송대 중국 송대 서자평이라는 분이 확립을 해서 이걸 전파를 시킨 거예요. 그 학문이 근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확률이 높고 또 학문으로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됐고요. 자평명리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제 팔자가 뭐 나는 미신이다, 뭐 나는 그걸 믿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할 정도로 이런 것도 알아?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상담을 할 때 사주팔자 8자를 적어놓고 이분의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기룡화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이 이 어떻게 보면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5천년 동안 내려온 이 학문을 내가 얼마나 많이 습득하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손님께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어쩌면 종교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편견적인 개인의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보시는 거잖아요. 우선 개인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님은 요즘 몇 년 공부를 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17살 때부터 네. 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웠어요. 한문하고 계셨구나. 이게 한학이죠. 네네. 맹신보감, 소학, 통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물론 학창 시절 중학교 다닐 때죠 그때가. 그러면서 고등학교 또 졸업하고 또 이렇게 사회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할 때 늘 이제 그 한학에 대해서 손에 놓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 네. 어느 날 그 TV에서 명리학이라는 어떤 이런 그 강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 나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왕초보 명리학이라는 네. 이 기초 이 책을 그 이튿날 바로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책을 뭐 이렇게 이 한 장 두 장 넘기면 날이 샐 정도로 깊이 이게 빠져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재미가 있어서 한 20년간 했죠. 혼자 독학으로. 그렇죠, 독학으로. 네. 20년간 하다가 하다 보니 그 책을 기초부터 보다 보니 자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넘어가요. 네. 좀 보면 어려운 부분, 중급, 고급 수준으로 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책을 한 30권 정도 보다 보니 저는 제가 그 명리학 그 철학원을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한 적이 아니에요. 네. 직장이 있으니까. 애들도 아직 학교 다니고. 결혼하시고 나서. 그럼요. 결혼하고 나서.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장난삼아 내 사주 한번 봐줘. 내가 공부하는 걸 알고. 뭐 친구들이. 네. 예, 그래서 우연히 봐주는데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잘 맞는다. 그렇지. 해보면 잘 맞는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네. 낭월 박주현 선생님이라고 낭월 명리학당을 한 40년 운영하고 지금도 계룡산 감로사에서 절도 운영하시면서 스님이죠. 이 스님께서 17살에 불가에 출가하셔서 명리학만 공부를 하시고 신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책을 보다 보니 그 낭월 선생님의 책을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지금 한 35권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명리학에 대해서. 이 명리학의 자평명리학에 대해서 명리학 중에서도 자평명리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 책을 이제 초급부터 중급, 뭐 고급 이렇게 한 20몇 권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제가 얼마나 수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가 사주 보러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몇 살 때셨어요? 그게? 그게 한 40대 후반이죠. 아, 그럼 그동안 생업은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생업은 제가 그 S-오일 네. 울산에 네네. S-오일에 한 10년 다니고 나와서는 자영업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셀 수 없을 만큼 네. 변화를 줬죠. 그래 하면서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그걸 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디까지 공부하고 오셨어요? 이라는 거요. 첫 마디가 딱 보자마자. 나는 사주 보러 갔는데 예. 그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예, 우리 스님께서 쓰신 책을 좀 봤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보셨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운세용신까지 좀 봤습니다. 그러면 다 배웠네. 다 배웠네요. 이러시더라고. 그게 아니라 저는 스님한테 이제 좀 더 깊이를 좀 학문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간 거죠. 그래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김선생님은 가서 그 정도 수준이면 가서 간판 걸어라. 우리말로 때문에 돗자리 깔아라. 돗자리 깔아라. 그러니까 저는 상상도 못할 얘기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사주를 풀면서 김 선생님은 진짜 가서 나한테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요청을 했죠. 네. 스님 저는 그게 벌로 배운 공부고요. 정립되지 않은 공부라 어찌 이 현재 내가 배운 이 지식을 한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스승님의 제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계룡산까지 어떻게 배우러 오실 거냐? 저는 배우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개인 지도로 또 다시 입문을 해서 4개월 동안 안산에서 계룡산까지 한 3시간 걸립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가보니 정말 잘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 속에 없는 우리 나원 선생님의 경험 이게 너무너무 번뜩이고 너무너무 막 그 공부하는 시간이 날짜가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막 부풀어 오는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이런 거다. 이래서 내가 참 잘 이렇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배우면서 오주 점괘라는 점괘까지 개인 지도로 받고 나서 보니까 야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철학원을 운영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무기는 뭐냐면 점을 쳐야 되거든요. 그 8자 적어놓고 사주팔자 적어놓고 그냥 줄줄 풀어주는 거는 그 또한 인생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지만 이 오주점괘라는 것은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도 오주점괘라는 학문을 우리나라에 전파시킨 선생님이세요. 처음에 대만에 강몽룡 선생님이라고 사람이 찾아오는 시를 가지고 점을 치면 신통방통하다. 이런 책을 이제 선생님도 우연히 보셨다 그러더라고. 그걸 보시고 선생님은 대만까지 그걸 배우러 가셨어요. 수없이 갔겠죠. 근데 대만에 가서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 한 열흘 이후에 가겠구만. 아무 말 안 했는데 열흘 후에 가겠구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열흘 후에 티켓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주점괘를 잘 공부를 깊이 하고 하면 대만에서는 도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된다. 그래서 선생님도 매료가 돼서 그 비행기 타고 멀리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보니 모든 그 무속인이나 뭐 철학원을 하시는 분이나 다 하나의 무기는
뭐 육효점이라든가 뭐 어찌 보면 주역이라든가 뭐 점은 종류가 한 수백 가지 돼요. 근데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점에 대한 무기를 이제 오주 점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전수를 받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10여 년 이 자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오주 점괘가 정말 대단한 어떤 부분을 대단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제가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나 다 들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듣지는 못하고 크게 굵직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제 하시던 상업이 있으셨는데 그걸 배우고 오셔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돗자리를 깔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 그랬을 때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아, 그때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그 우리 집의 집사람이나 아내나 우리 애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 형제들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하던 일을 접고 제가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이제 기업에서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철학관을 한다니까 우리 형님들이나 형제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주부터 한번 봐봐라. 우리 제일 백씨 그 큰형님께서 내 사주 먼저 니 한번 봐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이제 기업하기 전에 가서 형님한테 이제 사주를 풀었죠. 보니까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여러 군데 철학관을 가봤지만 아우가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이 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하게 됐어요. 아니 형제들은 그렇지만 막상 본 가족,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렇고 특히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철학관 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요새 현대 사람들이 느끼는 또 철학관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뭐 반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예, 우리 그 아들 딸이 있는데 걱정은 하죠. 그거 해서 돈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근데 아버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이런 공부는 끝없이 해야 되는 거라 호응은 좋았어요.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셨네요. 예,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김영임의 창부 타령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민요를 좋아해요. 네. 저도 뭐 가수는 아닌데 좋아하다 보니 자꾸 민요를 많이 부르다 보니 예, 제가 그 노인정이나 경로당 같은데 저도 가서 이렇게 무료로 가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일 처음 계기가 된 게 이제 창부 타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부 타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임의 젊을 때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창부 타령. 아닌 하도질 못하리라 한송이 떨어진 끝에 낙하가 진다고 서로를 막아 한번 기었다 치는 줄을 나도 뻔연히 알면서도 모진 손으로 감아다가 시들기
밝은 나 생각 끝에 한숨이여 한숨 끝에도 눈물이라 맞았던 그대 하용만 어른가요 긴 밤만 세웠노라 어리세고 저리세고 어리세고 치워져다가 준대 아니 놓질 못하리라 네, 김영임이 불렀습니다. 창부터령. 네, 중간에 음악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연배가 그러면 그때 철학관을 여셨을 때가 연배가 어떻게 되셨던 거죠? 53살 때. 53세. 네. 52살 때. 아, 그것도 참 큰 결심이셨겠네요. 네, 인생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한창 일하실 때 네. 미래가 담보가 되지 않은. 예. 지금은 뭐 안정적이신 거잖아요. 10년 동안 하셨으니까. 네, 뭐 안정적이다 보다가 이제 평균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죠. 예. 이제 세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중세 시대 때 아직 세상을 해석하지 못할 때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의 뜻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이성이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과학 발전이 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밝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려 지금 시대에 올수록 거꾸로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역이라든가 이런 쪽에가 더 붐이라면 붐이고 더 많은 분들이 더 기대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현대 과학 문명이나 이성이 해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분명히 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운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 동기가 뭘까요? 미래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일까요?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하나의 걱정,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가정 누구든지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분들은 뭐 자기 멘탈을 가지고 해결하고 극복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의지 하나님에서 종교에 가서 의지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미래가 어떨까 해서 궁금해서 철학관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모든 어떤 이 철학관에 문 열고 들어올 때 자기만의 가장 해결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해결이 안 되고 도저히 답답함을 느낄 때 이제 철학관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현대 문명이라도 현대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삶은 늘 이렇게 굴곡이 있고 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절한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주팔자의 전체 인생을 또 풀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모든 뭐 운세라든가 재물복이라든가 자식복, 처복, 남편복, 뭐 형제, 부친, 모친, 친족 이런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운세를 말씀드리고 또 특히 제일 궁금한 게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이제 사주팔자로서 또 있어요.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명쾌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주점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앞날을 위해서 점을 치러 간다라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관이라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신내림 받았던 분들. 예. 무속인. 예. 하고는 또 결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무속인에 가시는 분도 또 무속인 매니아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속인데 가서 내 마음이 얻어지는 게 있으면 또 무속인을 찾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갔을 때 단순히 카운셀 역할로 내가 심리 상담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겠지.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속마음 거친 것들을 털어내면서 치유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새 심리 상담가라는 분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철학관이라든가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거는 아무래도 앞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이어서 드는 질문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주팔자에 내 운명이 담겨 있다면 변하지가 않는 건가? 무슨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면 좀 어떤가? 인간의 운명은 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사주팔자가 8자가 태어날 때 정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그 성공과 실패의 영향은 환경이 또 거기에 좌우를 해요. 환경. 쉽게 말해서 뭐 내가 똑같은 사주라고 쳤을 때 강남에서 태어난 사주가 있을 테고 한날 한시에 저 시골에 태어난 그 사주가 있다고 쳤을 때 사주는 같습니다. 연월 일시가 같으니. 근데 환경이 강남에서 태어나서 눈을 뜨니 우리 아버지는 고위 간부, 고위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었다. 근데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눈을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다라고 봤을 때 이미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30% 정도는 노력이 또 좌우를 해요. 노력. 그게 따라서 미래의 성공과 실패,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길을 가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팔자는 안 변하지만 내 인생의 기둥, 그 쉽게 성공과 실패는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태어날 때 한 것은 그 하늘이 정한 것이고 나머지 이제 환경은 또 환경에 적응을 해서 또 내가 거기서 뭐 외국 유학도 갈 수 있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을 때는 또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과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노력은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 8자를 풀어보니 이 사주가 인생에 참 100% 적용되고 100%는 없지만 사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할 때 쉽게 말해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런 궁금증이 풀어지더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는 정해져 있지만 본인의 환경과 노력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태여 사주를 알 필요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면 구태여 뭐하러 사주를 보지 또 이런 질문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노력에 따라서 살다 보니 근데 어떤 분이 뭐 내가 환경은 내 스스로 이게 결정을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노력은 또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 실패 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닥치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것은 그 환경과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오셔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굉장히 지금 돈을 받을 게 있어요. 옛날에 사업하면서 빌려준 게 있는데 이 돈이 들어올까 말까. 달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 그다음에 애절함 간절함이 그것은 사주팔자와 달리 5주 점괘로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언제쯤 들어올 수 있다. 뭐 내 집이 안 팔리는데 언제쯤 팔릴까. 내 가게가 안 나가는데 언제쯤 나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5주 점괘로 풀어보면 신통방통하게 효과를 보는 어떤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하고 오주정계는 다른 건가요? 그렇죠. 사주팔자는 태어나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고 오주점괘는 우리가 차 사고가 나면은 이게 그 블랙박스가 움직이잖아요. 딱 그 시간에 찍죠. 뭐 전 몇 초, 후 몇 초. 그거와 똑같이 지금 오시는 시간. 만약에 우리 그 PD께서 이 시간에 물었을 때 이 시간에 점괘가 나오는 것이 오주점괘예요. 시간. 물을 때 당시의 시간. 아니면 들어올 때 당시의 시간. 그럼 전 3년, 후 3년 스펙트럼처럼 확대하는 거죠. 스펙트럼처럼 미래에 대해서 빠르면 1년, 조금 멀리 가면 3년 안에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이 오주점괘로 답변을 해드리죠. 그건 또 주역하고는 좀 틀린 거죠. 예, 주역하고는 다르죠. 주역은 64개를 가지고 네. 점을 치는 점 도구죠. 예, 점의 한 종류가 이제 주역이고 오주점괘도 점의 종류고 육효도 점의 종류고 뭐 쌀로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솔잎같이 점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의 도구는 다 다르지만 간절하면 그 점은 다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타로도 있고. 그렇죠. 뭐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어렵게 설명했나요? 아니요, 이게 뭐 그렇게 몇십 년을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까 환경도 얘기하고 노력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한나라한 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운명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쌍둥이도 원래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뭐 몇 분 차이로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사주가 같거든요. 네.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먼저 태어난 형은 뭐 못 살고 뒤에 나온 동생은 왜 잘 사냐? 그건 환경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 노력이 틀린 거죠. 노력이 예. 들어요. 노력에 의해서 다르다.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노력에 의해서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운명은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태여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따지면 운명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뭐 그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솔직히 좀 있어요. 근데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운명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운명은 그냥 우리가 인생에서 내 운명이 언제 될까, 운이 가다가 목숨 명이잖아요. 네.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의 어떤 그 흘러가는 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주와 환경과 노력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목표와 꿈을 그 설정해서 인생에 설계를 했을 때 그걸 이루고 못 이루고에 하는 거기에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이게 점괘하고는 좀 그 같이 이렇게 이게 접목을 시키면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점괘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1년 안에, 지금부터 3년 안에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OX로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팔자하고 점괘하고는 조금 이제, 근데 사람들이 철학관에 오면 사주 팔자 사주 보러 간다 그기도 하지만 거의 점 보러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답답해서 오는데 사주팔자는 점이랑 나눠져 있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아. 같은 거라고, 사주 보러 간다는 얘기는 내 앞날에 대해서 점을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하는 거지. 그렇지. 예. 그게 또 나눠져 있는 거다. 아니 나눠져 있지만 그 점을 보러 오는 거지만 네. 보는 입장에서는 사주하고 점괘는 같이. 같이 이것도 보면서 같이 접목을 해서 답을 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사주만 보는 분들이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쌀점도 치고 뭐 그런다는 그치. 얘기죠. 그렇죠. 점도 치는 분들이 있죠. 네. 예. 아니, 다. 그러면 이게 종교적인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신다, 기독교를 믿으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배관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저도 그게 동감합니다. 특히 이제 그 기독교인이나 뭐 천주교, 불교의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철학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잖아요. 받아들이는데요. 기독교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종교적으로 조금 믿는 부분이 강한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중에 작을 수는 있지만 요즘은 계명을 하고 애기들 그 자식들 날 받고 또 교회에 한 6년 동안 6대까지 교회를 믿었던 분도 다른 거에서 아무리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것은 그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가슴 속에 엉어리가 있으니 애한이 있으니 도저히
부모로서 아니면은 본인으로서 해결 못하는 부분을 답을 한번 듣고 싶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즘은 어쩌면 과거보다가 요즘 와가지고요 뭐 오히려 기독교인 다니시는 분도 많이 찾아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나름대로 또 해석이 가능하기는 할 텐데, 그렇죠. 예. 재밌는 일이네요. 하여튼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 이게 모셔놓고 여쭤보려고 하면은 이제 이 물어보는 사람도 공부가 깊어야 좀 핵심적인 걸 여쭤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공부가 이쪽에 깊지 않다 보니까 변죽만 울리는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예, 우선 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흰 수염 고래.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작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 마. 이젠 울지 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작아 아니야.
네, 윤대현이 불렀습니다. 흰 수염 고래. 네, 말씀을 계속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력 또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아까도 잠깐 스치다 지나갔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이 안 될 때 이름을 개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의 이름이 사업에는 맞지 않는 이름이다. 아, 예. 네, 그래서 이름을 뭐 바꿨다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그분이 이후에는 제가 몰라서 진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 노력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저희 운명하고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아, 예. 개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장명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개명을 한다는 것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내 이름이 놀림 이름이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놀림이 될 수 있는 이름이면 그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른들이 지어준 이름, 네, 네. 뭐 명자, 뭐 순자, 뭐 이런 여기 보면 6, 70대 분들이 태어날 때 지은 이름들 또 쉽게 말하면 촌스럽다.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개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어디가 물어보니 이름이 나쁘대. 뭐가 어떻게 해서 나쁜데? 그건 몰라. 그 찾아오셔서 제 이름 감정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감정은 사주를 풀어봐야 알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그 판단하면 안 되거든. 그러나 이름은 내 마음속에 내가 편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내가 이름 만족하면 이름 그렇게 중요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사정이 있으면 바꿔주지만 저는 개명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예. 묻지도 않았는데 개명하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주도 안 받는데. 단지 명함을 받으면 1차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한글 이름이잖아요. 네. 천원석. 네. 우리가 푸는 1차 관문에서 상극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상극, 오행으로 상극이 없어. 명함을 볼 때. 아, 이분은 뭐 무난하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한글로는 모르고 한문으로 풀어봐야 되는 아니, 한글로 1차적으로. 한글로도. 한글로 1차적으로. 네. 그 다음에 한문은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사주를 보고 거기서 또 네 가지를 쭉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나중에 감정을 하죠. 네. 근데, 간혹 사업이 안 된다. 네. 뭐, 어떠면은 뭐, 몸이 아프다. 이름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름 개명은 내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불리기 좋고. 불리기 좋고 내가 기분이 좋고. 예. 근데 이름 때문에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또 소수가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어요. 아, 저분은 이름떡 보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훌륭하게 됐기 때문에 이름떡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전에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워낙 그 시대가 개명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굳이 개명을 안 해도 되는데 개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 감정할 때 감정을 이제 그런 쪽으로 풀어서 감정을 해드리고 아니 선생님 이름 좋은데 뭘 바꿔 안 바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보낸 사람 몇 분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더 신뢰를 하더라고. 그렇겠죠. 예. 아니 개명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감정을 해보니 이름 좋아. 이름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름 때문에 뭐 운명이 바뀌고 이런 것보다가는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 기분. 그러나 또 기왕 사주하고 오행이 우리 전문 용어지만 용신에 맞춰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어떤 오행이 있어요. 사주풀이할 때. 그런 오행이 부족한 오행이 있거든요. 그걸 보완해주고 그런 이름을 지어드리죠. 예. 그러니까 오행으로 따져서 뭐 화수목금토 따져서 저도 잠깐 배우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거
명리학을 하시다 보면 사주하고 또 이제 관상이라는 것도 있고 수상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뭐죠? 그 음택, 양택 따지는 풍수도 있고 그 하나의 다 같은 범위, 공부의 범위인 거죠. 저도 그 현공풍수라고 저는 그래서 명리학을 그게 공부하면 풍수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도 또 우리 그 나월 선생님이 써놓은 책이 있어서 그 책도 제가 사서 보고 했는데 관상이나 뭐 수상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에 풀어놓은 어떤 그 학문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분이 이 명리학을 보다는 관상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서 관상을 봐주는 어떤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수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명리학이나 이거 입문해서 끝까지 철학관을 열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아마 100명이 했으면은 시작을 하면 한 90명은 다 중도에 탈락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어렵기도 하지만 본인하고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죠. 왜? 흥미가 있어야 돼. 뭐든지 자기가 좋아해야 그게 그러겠죠. 끝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시작했다가 가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도저히 자신 없구나. 그 자기 자신감에 의해서 매몰돼서 이제 중도에 이제 그만두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재물운이다, 또 뭐 결혼운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앞으로 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통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통계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립이 돼 있었을 때 시대적인 배경과 인원과 환경이 틀린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가요? 중국에서 오는 건가요? 예, 자평 명리학은 중국에서 온 거죠. 예. 학문이. 그럼 중국에서 왔다면 중국 사람들의 토양과 생활 습관과 이런 게 틀린데 시대도 틀리고 지형도 틀리고 그 다음에 지금의 있어의 사람 숫자도 틀리고 했을 텐데 그것이 과연 통계학적으로 그때 형성됐던 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좀 드는데. 예. 통계라면 사람 숫자로 통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60갑자라는 게 있어요. 네네. 10간 12지를 가지고 60갑자 아시죠? 61번째 오는 게 이제 환갑이라고 해서 네. 60갑자를 가지고 풀어놓은 학문이죠. 그것이 사람 숫자에 맞고 안 맞고의 통계가 아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송대에 와서 송나라 때가 자평명리학이 정립이 돼가 지금까지 가장 그 많이 거의 이제 배우는 학문인데요. 그 60갑자를 가지고 그 결혼운이다. 또 뭐 아까 뭐 재물운이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딱 적어 보면 그 재물운이 있겠다. 재물이 사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주에는.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있어도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있는데 이분은 그 성향이 재물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욕심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잘못되는 경우. 그래서 하나라고 딱 이렇게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결혼 운도 60갑자를 가지고 오행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학문을 가지고 언제쯤 결혼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재물이 들어올 운입니다. 라고 그런 것은 알려드릴 수가 있죠.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제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어떤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준비를 좀 해갖고 와라. 뭐 나름대로 이왕 올 바에는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좀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좀 또 점괘가 더 정확하게 보인다든가 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권고 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권고 사항이라기보다 제가 바라는 거는 진솔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5주 점괘를 풀다 보면 쉽게 말하면 이분이 이걸 알까 모를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장난으로 묻는 것도 점괘에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이 질문은 그냥 물었구나. 간절한 게 아니구나. 근데 오셨을 때 정말로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 사주 써놓고 한번 선생님 내 사주에서 한번 읊어보십시오. 한번 말해보시오 먼저.
쉽게 말해서 네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뭐 용한지 안 용한지. 용한지 아닌지 뭐 이런데 아니 뭐 상관없이 이제 풀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애로사항인데 내가 지금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까지 막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젊게가 이제 풀 때.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은 오주종계로 다 풉니다. 뭐 심지어 강아지가 집 나갔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누가 보호할까 이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나와요. 그게 진짜 간절한 것이래야 된다. 장난으로 이렇게 묻는 것은 젊게가 오주점께서 떠오르지 않는다. 요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왕 오실 바에는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그럼요. 하기야 또 그렇게 해야 또 소통이 되고 네.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가 너무 부족하니까 정말 여쭤봐야 될 거를 못 여쭤본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요. 저도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뭐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 듣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밑에다가 우리 김건동 선생님의 호원 철학관 주소나 전화번호 좀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주는 비록 정해져 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또 우리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들국화가 부른 행진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나마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하는 거야.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